이번이 좀 이제 그 3부작에서 제일 메인. 계속 메인 같았는데 오늘이 진짜 메인입니까? 제 기준에 2부는 좀 많이 이제 경영자 관점에서 말하는 게 많아가지고 기대 완전 또 올라갑니다. 사실 경영자 관점에서 스터디하는 건 저희끼리 얘기해봐야 거의 의미가 없다는. 아니 저희가 나중에 또 모르죠. 하지만 당장의 회사에 기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멤버들 중에 또 개츠비 같은 인물이 나와서 밀주 같은 사업이 없으려나? 밀주. 네? 밀주? 아니, 개츠비가 불을 모았던 게 사실 호영 형이 북한으로부터 플루토늄을 밀수해서 이란에 밀미하에서 돈을 버는 위대한 방식.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여기 책 이름이 아마 No Rules Rule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규칙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게 규칙이다. 라는 게 이제 넷플릭스 기업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시리즈 이제 인재의 밀도를 높이거나 솔직한 문화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규칙 아닌 규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어긋나는 건 없지만 그런 문화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데, 그 1, 2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맥락으로 리드를 해야 한다라는 게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넷플릭스가 직원들을 정말 어른처럼 대하고 있다. 책임감 있는 어른처럼 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통제와 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를 대단히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고 행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우리가 상대를 통제해야만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규제와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데, 넷플릭스는 직원들을 상당히 그 우수한 인성과 책임감 있는 주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주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단 규칙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주체는 우리 직원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인식하고 이제 내쫓는 방식을 택하죠. 그래서 일부에서도 했던 것처럼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그냥 내보냅니다. 이게 잘못과 다른 건 돈을 주고서라도 내보내야. 근데 일부 마지막에서 얘기를 안 했던 게 세 번째를 얘기하다가 말했던 것 같기도 한데, 최고의 대우를 하라고 하면서 두 번째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 돈을 주고 내보내라는 게 다름 아니라 보통 이제 다른 회사들은 이제 뭐 퇴직을 한다, 뭐 정년퇴직을 한다, 명예퇴직한다 하면 명예퇴직 프로그램 돌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얼마치 주겠다, 나가라 뭐 이러잖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돈을 줘가면서라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돈을 넷플릭스가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이 사람들한테 주는 그 돈은 정말 푼돈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조직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정말 공들여 키운 인재들이 받는 상처와 혼란과 그 느려짐들, 이게 더 큰 손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돈을 쥐어주고서라도 내보낸다. 이게 이제 일부에서 말했던 인재의 밀도를 또 높이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보내서 인재의 밀도를 높이고 또 이제 그런 인재들이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솔직한 문화를 만든다. 하지만 항상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도 나태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익숙해지고 뭐 이러다 보면요. 아무리 어른이라고 인식하더라도 저희 군대 가는 거 보면 예전에 군대 가는 아저씨들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지나서 보면 아저씨가 아니에요. 애들이거든요. 20살 넘었다고 아저씨 취급하기에는 너무 아이인데, 사실 뭐 사회적으로 좀 인식이 변한 것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어른이 된 사람을 무조건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진 않다. 그래서 끊임없이 맥락을 던지면서 리드를 해야 한다. 왜냐면 그냥 단순히 뭐 이런 흐름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회사에 도움이 되게끔 하라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뭐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어도 뭐 그렇지 않은 케이스를 끊임없이 찾아 나가잖아요. 인터스트에서 얘기했지만 방법은 항상 찾아 나가기 마련이니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회사에서의 맥락은 뭐 돈 문제, 휴가 문제, 뭐 복리후생 문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휴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서양인이랑 동양인 우리 항상 나누긴 하지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엄청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휴가는 다 가고 싶어 하는 건데 눈치 보는 환경을 만드냐 안 만드냐는 그냥 서양이 좀 더 빨랐을 뿐인 거고 동양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휴가 규정 관련해서도 넷플릭스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계속 안 가도 되고요. 계속 가도 됩니다. 3개월 내내 가도 되고요. 관련해서 저는 재밌었던 게 그 유럽 여행 갔을 때 겨울에 여행 갔는데 1월쯤에 갔는데 그 당시 이제 유럽에서 여행 온 여자애가 같은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에서 이제 있는데 저보고 어디서 왔냐 해서 대학생이고 와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이가 20대 중반에 당연히 회사 다닐 텐데 20대 중반인데 회사에서 휴가 내고 배낭여행 왔다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냐 안 가고 스페인에 있는 회사인데 한 달 정도 휴가 내고 왔다. 그게 이제 뭐 안식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이 사람에게 휴가를 내줄 수 있을 만큼 회사가 여유 있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 예전에 제가 CPA 공부했을 때 그 회계사 커뮤니티 안에서 한창 휴가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엄청 힘들기로 유명하잖아요. 회계사 일 자체가 빡세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빡세냐라고 하면 일이 어렵고 뭐 이런 것보다는 사람 자체가 모자라서 빡세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시즌에.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 바라보는 뷰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회계가 빡세지 않은 게 감사 시즌을 기준으로 일단 사람을 뽑는답니다. 그리고 연간을 움직인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비감사 기준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시즌을 돌리기 때문에 시즌에 들어가면 너무 벅차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시즌이 되면은 조금만 참어. 바쁜 그쵸. 시즌이라 그런 거잖아. 맞아요. 꼭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끝나면 편해져. 사실 이게 좋은 날이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날인 건데 맞아요. 바라보는 뷰가 너무 달라서 그래서 너무 그러네요. 힘들었다. 그러네요. 라는 게 그때 뷰였고 맞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뭐 개선된다고 하는데 그 뷰가 크게 다르다는 거. 사실 보면은 뭐 회사에서 누가 빠져나갔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못할 사람들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맥시멈으로 채우고 있냐 아니면 80%로 이 일을 하고 있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항상 부족한 인원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꾸 해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일을. 100% 공감. 해내지 못해야 하는데 해낼 수밖에 없게끔 만들잖아요. 그럼 해낼 수밖에 없어. 80%의 인력으로 우리 넷플릭스에서 얘기했지만 공유가 자꾸 이게 화면 잠김이 화면 잠김이 좀 기게 돼서 제가 화면을 그러면 브런치에 올려주셔가지고 보시면서 하셔도 되는데 이거 하는 동안만큼은 가장 우리 이 독서 모임의 어떤 토크와 텍스트를 가장 잘 조합하는 게 경민님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항상 좀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직도 그 지대너벽 글 쓰는 거를 다 못 맞춰서 그때 제가 했었잖아요. 지금도 제 컴퓨터에는 쓰다만 초안이 남아요. 그거 있습니다. 네. 유튜브를 하다 보면 네. 글 쓰는 거는 정말 맞아.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냥 쓰면 되니까.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유튜브는 그거를 맞아요. 스크립트도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짜고 이 시나리오 기반으로 스크립트도 짜고 영상을 찍은 다음에 편집도 해야 영상도 되고. 편집해서 올려야 하잖아요. 이걸 경험해 보니 글 쓰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더라고요. 맞아. 그냥 앉아서 키고 쓰면 되니까. 저는 또 약간 리버스로 우리 이렇게 한 거를 그냥 받아서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이게 또 글 쓰는 것보다 이게 너무 쉬운 거야. 네. 글 쓰려면 또 생각하고 쓰고 맞아요. 고치고 또 뭔가 오류가 있지 않은지. 또 뭔가 더 좀 페이소스를 넣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꼬리를 무는. 맞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예. 인력의 문제? 그래서 그 뷰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좀 그 어떤 노동 제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해고와 고용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 시즌 단위로 하면은 너무 남고 비시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뭐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되니까 쉽게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웨이건 때였나 그때부터 엄청 유연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용병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용 불안이 더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려도 갈 데가 무한하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 자르는 것도 부담, 그리고 취직한 것도 부담, 막 그런 게 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게 어려우니까 나가기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언제든 갈아서 하기 쉬우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도 처음에 휴가 규정 얘기를 하면은 걱정이 많았답니다. 넷플릭스도 당연히 동양이랑 서양이랑 전혀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그 CEO의 제일 큰 걱정은 여름과 겨울에 발생할 그런 악몽에 대해서 생각을 했대요. 여름에 왔는데 다 회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100명인 회사인데 100명이 다 휴가 안 해버렸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휴가가 너무 자유롭다면. 근데 또 휴가가 자유롭지 않다면 또 겨울 같은 때는 다 회사 나와가지고 막 몇 날 며칠을 집에도 안 가고 회사에 갇혀서 일하듯이 막 일한다면 그럼 어떡할까? 왜냐면 이제 CEO도 그런 거잖아요. 이 회사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은데 직원들이 만족하고 다니면서 이 회사에 애정을 갖고 있는 그것으로 뿌듯하고 싶은데 뿌듯을 넘어서서 그게 퍼포먼스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직원들이 왜 우리는 그 얘기 했었잖아요. 진짜 우리도 살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던지고 싶은 사실 욕망이 있다고 모두가 정말 열정적으로 한번 내 모든 열정을 불태우고 싶은 그런 거 한 번도 불태우지 않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사랑이 됐건 일이 됐건 어떤 한 인생 살아가는 건데 근데 그거를 기업은 끌어내고 싶은데 사실 돈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진짜로 내가 이 회사를 정말 내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야 제 회사는 이제 날아오를 텐데 그런 관점에서라도 그 휴가 가고 싶을 때 못 가게 하고 잡아놓고 하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더구나 인재의 밀도, 그 인재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라면 넷플릭스처럼 사실 그렇게 생각하죠. 레알 마드리드든 바르샤든 최고의 주전 선수를 풀타임을 항상 뛰게 하진 않거든요. 이게 최고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트라이커를 70분 내뒀습니다. 항상 보면 뭐 처음부터 호날두 넣고 처음부터 메시 넣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그 운영의 묘인 거고 효율을 내가 갖고 있는 풀을 활용해서 최대한 극대화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슈퍼개발자라 하더라도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이면은 뭐 연봉을 좀 줄여서라도 출근 일자를 줄여서라도 뭐 최극대화한다던가 저는 뭐 방법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 맞아요. 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번아웃이라는 게 일상화됐다는 거. 그 용어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풀케파로 일하는 게 되게 당연했었는데. 풀케파로 일하는 거에 다른 문제는 뭐냐면 풀케파지만 효율은 정말 최저치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4시부터는 일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저녁 먹고 와서 할 거거든요. 네. 2시간 넘게를. 그래서 사실 공무원 집단도 그 초과 근무 찍는 게 6시부터 7시까지 찍을 수 없다더라고요. 저녁 시간 규정에서.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6시에서 7시 일을 안 합니다. 그렇죠.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죠. 그러면은 그렇죠. 한 5시 반부터는 이제 일 안 하고 있다가 6시, 7시 밥을 안 먹더라도 그냥 와서 쉬다 온다 하더라도 이제 7시 와서 찍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 뭐 제도가 뭐 사람들의 행동을 계속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풀케파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좀 효율이 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풀케파라는 말을 너무 이제 저차원적으로 기계적으로 저는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의 자원을 얼마만큼 뽑아 먹느냐 이런 개념. 그래서 하루에 5시간만 자고 일을 굴리는 게 굉장히 미개한 나라의 뭐 노동착취, 아동착취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조금 발전한 나라에서도 당신 뭐 하루에 16시간, 20시간 내가 오버타임에 대한 차지를 해서라도 당신 시간을 여기서 투자하게 만드는 게 정말 맥시마이즈 풀케파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 다 알잖아 모두가. 그냥 여기서 계속 앉아가지고 나 수당이나 받아가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 안 해. 또 내가 일을 많이 안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함부로 나를 자를 수도 없고 내가 계속 이 정도 시간에 이 정도 일만 했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기대를 하지도 않아. 내가 여기서 괜히 열심히 일하면 더 할 수 있잖아는 얘기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실은 불행해지는 결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의의 풀케파는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나 아니면 측정될 수 없는 사실 그 사람이 정말 열정, 로열티, 그걸 끌어내는 건데 저는 한국 사회는 이제 바꾸려고 하겠죠. 저는 똑같이 생각하는 게 번아웃이란 말에 대해서 제가 막 한 명짜리 피로사에 들고 막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 되게 다 새로운 얘기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거기 나왔던 얘기가 이제 좀 그 번아웃이 결국 소진이니까 그 책에 나왔던 소진이라는 단어가 모두에 쓰이고 있고 저는 52시간제가 주는 화두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 이제 워라벨은 너무나 이제 흔해진 말이 됐는데 전 정말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돈이 많으면 최고야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내가 행복하려면 이 정도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내가 이 정도 좀 낮출게요. 그죠. 직급도 좀 낮출게요. 뭐 급여 좀 줄이고 일하는 시간도 좀 제가 줄일게요. 저는 제 삶이 있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이제 화두를 던져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이 가야죠. 이렇게 해서 여기로 왔으면 인력을 더 뽑는 형태로 간다던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항상 이 한국의 기업 문화가 한국 대기업의 기업 문화가 왜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나라고 하면은 미국의 그 대기업들의 실리콘밸리 회사들의 기업 문화가 어떻게 도입됐는지에 대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맞아. 없이 그냥 그것만 들어온 거거든요. 이 52시간도 너무 슬픈 이유가 아니, 뭐냐면 너무 슬픈 게 일어나서 야 이렇게까지 주는데 너네는 왜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 모든 맥락을 이해하고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겉에 케이스만 갈아 끼운 거예요. 맞아요. 정말 50시간 했으면은 그만큼 사람을 더 뽑아준다든지 맞아요. 아니 뭔가 그런 게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그냥 50시간을 했어. 오늘 50시간만 하고 집에 갈 수 있잖아. 하지만 너의 일은 아직 이만큼 있는 건 이만큼 맞아. 있는 거야. 일이 많아? 그럼 52시간 넘어도 네가 능력이 부족한 거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굴러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됐죠. 한 5년 내로 정규직이 소멸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을 것 왜냐면 사실 해야 할 일이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해야 할 일이 줄어든 건 아닌데 부여된 시간이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더 빡세지는 게 있죠. 보면은. 진짜 우리 나라의 가장 큰 해악은 저녁 먹고 회사에 들어온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최악의 네. 그리고 그 최악의 케이스를 양산하는 너무나 근절돼야 될 어떤 하나의 흐름은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만악의 근원은 기록이 있다고. 사실 뭐 만악의 대표적으로는 기록이고 저는 가정 불화가 그 맞아.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로 어느 세대 이상부터는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어해가지고 맞아요. 왜냐하면 뭐 미혼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유독 애 아빠들이 집 가는 걸 싫어합니다. 집 가면 애를 밥 먹이고 씻기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 회사에 남아있겠다. 떠넘기고 있었는데 그게 자기 일이 되니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세대만 오더라도 육아를 뭐 반반을 넘어서 이제는 그런 젠더 구분 없이 하는 사람 정말 많아졌거든요. 진짜 제가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오늘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린이집 애들 데려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회사인 줄 알았어. 아저씨들만 5명이 타가지고 이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다 이제 제가 처음에 우리 애를 등원시킬 때 아빠가 오는 사람 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할머니가 오시거나 엄마가 오거나. 근데 와, 세상 진짜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이 직원을 딱 잡아서 퇴근 못하게 강제로 감금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그렇죠. 일단 결혼을 못하고 맞아. 아이를 못 낳고 일단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적격 요건에서 빠지잖아요. 이제는 뭐 결혼하려면 엄청 소득이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간에 쓸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유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흐름에 그러니까 저는 그 노사의 관계도 거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래를 하는 건데 사실 법적으로 52시간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한쪽이 너무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약자를 보호하려고 거는 조치인데 사실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일은 너무 많은데 계속 그 줄어든 시간만큼 늘지 않은 노동력에 우겨 넣는 게 통하는 이유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지. 직원들이.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그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야? 이거 안 끝내면 집에 안 보내서 때려서 막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는 내가 더 많은 어떤 성과, 평가, 진급, 사실 돈
여기 맞물려가지고 하고 싶어서 딜을 하는 거지 그냥. 누군가 이렇게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바라는 것은 나는 이만큼만 필요해서 이만큼만 일하기로 했고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팽배해지고 그러면 기업이 별 수 있겠어요. 전 기업이 일이 많은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그런 기업에 가야 돼요. 성장하는 기업에 가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런 기업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을 더 추가하는 걸로 가장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거지. 어쨌든 지금 당장은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쥐어짜는 거고 그거를 사람 고용하기 전에 기계나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 도입해가지고 최대한 메꿔볼 텐데 그래도 못 넘어가는 선이 있을 때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넘어가는 국면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피해받는 게 미안하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고 내 옆에 앉아 있는 내 동료 우리 팀장님 해주기 싫어서 미안해서 내가 그래도 끝선에 서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두가 아직은 끌려가는 게 있는데 이 팀장들이 육아를 같이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임원은 기력이 아파요. 팀장은 외벌이라 나는 일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 라인이 아직까지 견고한 거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들이 나갔을 때 세대 교체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제대로 케어도 해주지 않는 뒷세대한테 저는 기대를 많이 거는 게 저는 뒷세대가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월화수목금을 다 출근을 해요? 나 이 회사 가기 싫은데요.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친구들이 대기업을 안 가는 거야. 공무원 안 가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기 싫은데요. 저 몇 년 일하다가 그 다음에는 체인지 할 건데 그만큼만 딱 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일 부당하게 시켰을 때 막 그거 외부에다가 폭로하고 나 회사 안 가. 나 갈 데 많아. 혹은 나 지금 열심히 안 해도 어쨌든 나는 내 삶이 중요해. 이렇게 나오는 그 굉장히 견고한 흐름이 나와야 된다. 이게 진짜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어렵죠. 그러려면 연대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연대도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지. 맞아요. 당장 내가 오늘 먹고 살기가 힘들고 당장 이번 달 월세 낼 게 빠듯하면 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저거라도 하겠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그게 깨지니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그럼 나 쟤 쓸게 이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 맞는 말씀인 게 최근에 스튜어디스 자살한 거 있잖아요. 네. 저라면은 그냥 박상무 회장 집에 가가지고 강도지세를 했을 텐데 착하게 그냥 아무런 피해도 안 끼치고. 맞아요. 저는 그리고 저는 원래 성악설을 믿는 사람인데 요즘에 사람이 생각보다 참 착해 이 생각을 하는 생각보다 게 착해. 맞아요. 약하죠. 네, 약하고 여리고 착해라고 생각을 한 게 그냥 웃으면서 그냥 생각보다 우리가 참 착한 것 같아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우리 사람이 부족해 정말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정말 워라밸이 안 지켜지는 삶이고 이거 흉내만 내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가 제 일에서 사고를 쳐야 되잖아요. 맞아요. 사고를 치고 너 왜 사고를 쳤니? 저 이거 정말 못하겠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사고를 치기 싫은 거죠. 개개인은 그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하고 어쨌든 내가 내일의 책임을 못 지는 거고 내가 내일에 사고를 치는 건데 이게 괜찮은 걸까? 내 일은 내가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꾸역꾸역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저는 삼성전자 무노조 경영 있잖아요. 네. 이거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무노조 경영이라는 게 결국 깨졌잖아요. 그렇죠. 이 깨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뭐 이제 노조 결성 방해한다는 것도 있었겠지만 저는 직원들의 만족도도 꽤나 높았다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좀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돈만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 과연 삼성전자 직원들이 과연 이건희 회장이 유문으로 남긴 것들을 다 지키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그 얘기를 했다면서요.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라고 차라리. 근데 사실 그걸 지키고 있는 직원들이 사실 별로 없는 사업장이 훨씬 많고요. 보면은 근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이 따라간 거기도 하고 사실 저는 노조라는 게 당연히 뭐 권리로서 있어야 한다는 것도 동의하는 반면에 노조가 있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잘해주면은 그거를 노조가 미리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게 제일 좋죠. 예, 그게 제일 선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뭐 회사별로
기업 문화를 관장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던가 HR이 한다던가. 근데 이게 더 디테일하게 더 파고들어서 얼마나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이 노조가 만들어지는 시간들이 더 지체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각종 이런 뭐라 해야지 굉장히 저는 근대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니, 우리 평가를 굉장히 주관적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심기가 뭐 보고서에 뭐가 뭐 몇 포인트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거에 맞춰야 되고 이런 변태적인 거에 신경 쓰는 가장 대부분의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인데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매직을 갖다 냈을 때 네. 그거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납득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안 갖춰져 있어서 그런데 근데 점점 변할 것 같은 게 이번에 상속세 내면은 삼성도 지배 구조가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재벌가에 그러면은 누가 막 뭐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그런 게 많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막 이사회나 뭐 그런 데서 가만히 안 놔둘 거잖아요. 점점 개선될 것 같아요. 예, 좀만 더 버티면은 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지.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에 그런 기대를 걸기에는 사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대기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이 대기업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전 0.01%의 이제 그 필터링을 거쳐서 통과된 실험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동자부터 똘똘한 놈을 골라서 우리가 실험한다고 생각하면 동자부터 똘똘한 놈을 골라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구르라면 구르고 죽은 척하면 죽은 척하고 숨쉬라면 숨쉬고 이렇게 하는 훈련을 계속 거친 다음에 그걸 통과한 애들만 그것도 마지막에 또 혹시나 내가 중간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주입받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시험을 거치고 그것도 계속 평가를 해가지고 쳐내려는 쳐내면서 계속 순도 높게 모아놓은 사람들이 저는 대한민국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죠. 어렵다 생각하고 똘똘한 애들 중에 대기업 안 가고 그런 거 안 맞아서 그냥 회사 차려가지고 나가고 막 핀텍하고 그런 애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정치하는 세대는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런 흐름은 있었잖아요. 계속 그 학교 안에서 2000년대부터 비운동권 학생회가 계속 학생회 당선이 됐었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이제 돈이 되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취업에 도움 되는 것만 하겠다는 거고 지금 심지어 이제 아예 학생회 없이도 굴러가는 대학도 많고요. 학생회가 있어도 뭐 유명무실한 경우 많아요. 학생회는 사실상 그 축제에 그 가수 섭외하기 위한 그냥 테스크포스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고요. 학생회가 대행사가 돼버렸어. 근데 그럼 이렇게 활동적이고 실행력 있는 애들 다 어디로 갔냐라고 하면 저는 다 판교로 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판교랑 저기 어디죠? 그 왼쪽 아래 그런 디지털 단지요. 구로 디지털 단지. 구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얘네들이 저는 나중에 정치의 본류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그 시대의 정치 아젠다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그게 이제 80년대만 하더라도 민주화였다면 90년대, 00년대는 이제 뭐 좀 젊은 청년이거나 여성이거나 뭐 이제 청년 벤처였다면은 이제 이 세대는 이제 아주 특수한 세대에서 등장했고 뭐 이제 뭐 연예인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20년이 넘어가는 시간부터는 저는 그 흐름의 축이 완전히 스타트업이나 이런 청년 기업으로 더 많이 넘어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결국 그건 부나 권력의 편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장 갈구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대리자잖아요. 최근에 그 장동건 고소영 집을 매입한 청년 CEO가 누군가 해서 봤더니 그 차명훈이라고 그 비트코인 거래소 대표더라고요. 29살인가 31살인가 뭐 87년생인가 저보다 한 살 많았던 것 같은데 계속 그 부가 이제 예전에는 막 재벌 3세, 4세 뭐 이런 애들이 가져갔다면 이제는 얘네들이 축이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목소리 내는 걸 누굴 팔로우하느냐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 뭐 이런 게 강했는데 더 이상 사회 정의는 다 실현됐고 적폐라는 게 없어진 지 오래잖아요. 전 제 기준에 그래요. 전 제 기준에 이미 박근혜가 탄핵되는 순간부터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큰 어젠다라는 그 유신이라는 망령은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이 다음 스탠스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실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혹은 그 고용을 넘어서서 저기 무슨 얘기죠? 기본소득을 어떻게 누가 실행할 것인가. 이거는 결국 정의당에서 해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들에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이재용도 아니고 청년 기업인들을 보고 왜 그렇게 보냐면 삼성전자나 뭐 이런 현대차나 뭐 이런 대기업들한테 같은 돈을 지원했을 때랑 스타트업에 같은 돈을 지원했을 때 고용하는 효율이 10배 넘게 차이 납니다. 그죠. 이게 그럼 정부에서도 결국 지지를 얻고 이제 지지세를 얻기 위해서는 대기업한테 몰아주기보다는 대기업과 떼서라도 어떻게든 나눠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그 축 자체가 저는 스타트업 판교나 고로 디지털 단지로 넘어올 거라고 보고 이들이 이제 저는 정치를 하지 않을까. 근데 참 그 장벽이 있는 거는 사실 우리 세대에서 국회의원들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안 하고 싶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사생활 다 돌리지. 그렇죠. 소득은 막 계속 마이너스 나지 4년 내내 막 그리고 막 주말마다 가서 뭐 지역구 가서 김장 담그고 막 무슨 뭐 시화점 가가지고 막 얼굴 내비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좀 소리 못 듣고. 그러고 나면은 막 엄청 욕 먹고 계속 욕 먹고. 그렇죠. 굉장히 어떤 그 남다른 사명감이나 뭐 이런 거 없으면 진짜로 아니면 그 집안의 어떤 그 직업으로 이어가거나. 근데 결국 그런 경우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저는 그 정대철 의원 아들이 그죠. 예. 근데 해먹었다가 정호준이 했었잖아요. 뭐 근데 보면은 저는 그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재벌 세대도 끝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권력을 계속 공고히 해야 하는데 공고히 할 수단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지금. 근데 저는 보면 김택진이나 뭐 이재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재용 같은 경우는 정말 끊임없이 기본소득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상속세 다 털어버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게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 아들도 저거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에서 나오는데 사실 재벌들은 그런 자신감이 없긴 했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그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로스쿨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편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대학을 쉽게 보내는 방법을 만들어냈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최근까지 왔다면 뭐 이제 그런 유공자들, 민주화운동 유공자들한테 뭐 공공의대를 간다던가 뭐 이런 뭐 여성이나 뭐 이런 걸 계속 저는 이게 약자로서 허들이서서 이걸 넘게 도와준다기보다는 자기 자녀한테 좀 더 발판이 되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청년들의 공정 경쟁은 절대 건드려서 안 될 부분인데 저는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그 한나라당 예전에 대표 누구였죠? 김성태였나? 김성태 원내대표. 네, 원내대표. 딸 KT. 네, 딸 KT. 김성태요? 김성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차피 비정규직으로 취직시켜주는데 뭐가 뭐 문제냐라고 했는데 그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냐. 이 정도까지 진심인 거죠, 그게.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온 진심. 자기 모르게 진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하는데 사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 선이라는 게 이제 거기까지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양당을 거를 것도 없이 청년의 그런 부분을 건드렸다는 거 이미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다. 소진할 것만큼 다 소진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렇게 뭔가 귀족의 대물림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요새 신입사원들은 옛날 같지 않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신입사원 들어오는 애들이 그거에 절정이 있을 때 대학 입시나 이런 거 경험했던 애들이라 대부분 귀족들의 자제들이에요. 그래갖고 별로 노동소득이 별로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의사 국시 문제가 많이 막 그 화제였잖아요. 근데 지금 국시 보는 세대가 딱 그 마지막 그 뭐라 해야지 그 막 의전 이런 게 막 없어지기 직전이라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의대 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계형 의사가 아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개천용이 없다. 네. 개천용이 완전히 그 와이핑 됐던 시대거든요. 그나마 있는 개천의 용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건 서울대 정도 나와있다고. 그게 되게 웃긴 게 이번 의사 국시를 안 보면서 지금 막 그 채용을 하고 있다는데 예를 들면은 서울대 의대 나온 애들 중에 국시 보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요? 1년이 빵꾸가 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초험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 레지던트 이하 정도는 다 귀족들의 자제들이라. 안 해. 초과 안 해. 안 해요. 좋네. 그래서- 이게 약간 방향은 좀 이상하지만 좋네. 우리가 내가 원하는 웨이브가 이거야. 근데 이게 정말 싫은데요? 내가 왜 동의를 동의를 꺼내는 해야 되게 좋은데 앞으로 그 대학병원 교수한테 의뢰받으려면 한 2년 3년씩 기다려야 될 거예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좋은데요? 그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거, 서민 자녀들이. 음. 특히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는 사실 교육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 현 정부까지 교육 정책이 정말 저는 올해 좀 그나마 나아진 개선점이 발생했다 생각하는 거죠. 올해 뭐래? 정시 확대를 드디어 네. 다시 시작했어요. 그게 나아졌다. 왜냐하면 저 아까 서울대 얘기로 왜냐면 음.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거의 13년 가까이를 그 모든 대학이 정시를 줄여왔어요. 그리고 다 학종을 늘려왔죠. 이거의 문제 뭐냐면 학종과 그 학업 우수자 전형은 달라요. 학업 우수자 전형은 자기 학교에서만 열심히 하면은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사다리를 여전히 탈 수 있는 게 농촌이든 어디든 있죠. 그리고 서울대는 심지어 농어촌 전형이라는 게 있어서 뭐 한 2, 3등급만 하더라도 서울대 갈 수 있는 경로가 있었죠. 근데 이 총 전형이 3개인데 수능과 학업 우수자 전형과 학종의 전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수능의 전형을 줄이면서 학업 우수자 전형은 그대로 오고 학종이 그만큼 늘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교육 그 수능이 확대된다고 해서 결코 서민들한테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명제가 깨졌다는 게 언제부터냐면 2005년부터 깨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메가 스터디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강남에 있는 강의를 그리고 강남구청 그리고 EBS에 있는 강의를 각 시골 도서 지역에 있는 애들이 매우 싼 값에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1등급 컷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체적으로 학업 수준이 성취도 수준이 엄청 올랐다는 걸 의미하고 그래서 대치동 부모들이 엄청 화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구책으로 그때는 만들었던 게 이제 논술 제도를 계속 이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실 본고사는 없어졌잖아요. 본고사 없어지고 수능과 학업 우수자 전형 2개만 남았었는데 드디어 이제 논술 전형을 만든 거죠. 왜냐면 이제 정시에서 내 아이가 밀리게 생겼으니 다른 걸로 내가 쇼를 쳐야 합니다. 내가 아는 교수 통해서 논술을 먼저 교육을 받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계속 이 틀을 만들었는데 이게 저는 이게 그 맥락에 로스쿨도 있다고 보고 의전도 당연히 존재했었다고 보고 의전이 언제 생겼는지 로스쿨이 언제 생겼는지 보면은 그 언제 없어졌는지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그들의 그 부의 대물림 수단이 어떻게 이전되고 있는지가 누구에 의해서 이전되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에 가장 우리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점이라고 보면은 정시 확대했다는 거. 사실 학종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 부부의 세계처럼 컨설팅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식이 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네. 만들어주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예전에 연애할 때 되게 좀 나이 차가 있는 분이랑 연애를 해가지고 대학생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입시 제도가 저랑 완전 달라서 한 명을 위해서 학교에서 막 동아리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한 줄을 쓰기 위해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지방에 있는 애들이 좀 나아지지 않. 항상 이제 교사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학종 전형으로 인해 지방에 있는 애들이 좋은 학교를 많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죠. 지방에 극소수 애들이 혜택을 못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 유지 지방 호적 유지 아이들이 처음 입학할 때부터 1등급을 이미 부여받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성적 몰아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도는 저는 선했다고 봐요. 의도는 선했을지 몰라도 결과가 그렇게 됐다면 바꿔야 맞는 건데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게 13년이 유지됐거든요. 근데 과연 이 13년이 유지되는 동안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삼지 않았다? 그럼 저는 여야를 가릴 거 없이 서로가 이득을 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아들도 의전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보면 사실 의전이 발생한 것도 뭐 김대중 정부에서 발생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로스쿨도 노무현 정부에서 생겼던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는 이게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봐요. 다시 맥락으로 돌아가면은 이재용이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거는 내 자녀는 할 수 있다, 내 자녀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재벌들은 그런 자신감이 없습니다. 맞아요. 정주영 회장 그 아들 중에 그 정몽준이 제일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랬죠. 서울대를 가서. 다른 아들들은 서울대를 못 갔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도 했으니까. 네. 사실 제일 사랑받았다고 하죠. 정주영이 이병철한테 가서 자랑했던 유일한 아들이 정몽준이었다고.
왜냐면 이제 이병철의 아들들은 다 좋은 학교에, 이건희 아들도 다 좋은 학교를 갔는데 다 서울대. 이 정정 아들만 서울대 간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복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이 이제 서울대 가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근데 재벌들은 그 재벌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그리고 끊임없이 정부의 규제가 있으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런 맥락에서 자신감의 부족이 만들어내는 내는 것이 권력을 계속 뺏기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런 뭐 그 52시간제도 이런 것도 결국에는 다시는 회귀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52시간제는 대기업만 하는 거고 그 이하 기업들은 다시 저는 회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규칙이 없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사실 없는 게 맞는데 저는 이거 상호적인 거라. 그러니까 난 모든 걸 상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에서 룰을 바꾸니까 밑에가 달라진다는 것은 아직 미개한 거예요. 슬픈 일이죠. 52시간제는 없어지겠죠. 왜 없어지냐? 이제는 사람들이 내가 만족할 때만 일을 하고 만족하지만 일을 하지 않아. 근데 지금은 내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소수밖에 없고 자리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려면 나는 이제 일주일에 뭐 52시간, 그러니까 52시간이 아니라 뭐 80시간씩 일을 해야만 내가 거기에 겨우 매달릴 수 있는 조건이야. 뭐 그렇게 이제 딜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일하는 사람 삶이 파괴되고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은 소득이 없어서 파괴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거의 남자의 모든 행동은 특히 한 30세까지는 전부 다 약간 짝짓기를 위한 과정을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그런 어떤 경쟁에 의해서 모든 행동한다고 결정하는데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가서 열심히 막 진짜 막 밤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버려지죠. 넌 그렇게 일해서 뭐 하냐? 뭐 그러면은 육가랑 뭐 이런 것도 다 내가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집도 못 사. 그리고 50대면 잘려.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러면 막 할 거는 뭐 폐지 있는 거밖에 없어. 저는 뭐 무리해서 탈락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죠. 그죠. 이제 지금은 막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점점. 근데 이제 여기에 적응을 할 거란 말이죠. 아, 그러면 저거 하면 안 되겠다. 나 그러면 망하겠구나. 그렇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까 내가 생각하는 약간 앞으로의 발전의 흐름에 기대하는 바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의 기준을 그렇게 외부에 두고 그러니까 제3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그 말이 아까 짝짓기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살아왔죠. 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굉장히 많이 어떤 그런 그 육성된 어떤 그런 국민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나는 대한민국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내가 그 다른 사람의 보는 기준에 벗어나느냐 들어오느냐가 대타자. 우리 계속 얘기했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성숙한다는 것, 인격이 성숙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인류의 수준이 성숙한다는 것은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보든 간에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 내가 어떤 삶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지, 어떤 게 나에게 행복인지, 엄마가 평가하는 나 말고, 아니면 다른 내 또래 이성들이 평가하는 나 말고, 나랑 비슷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또래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거에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저는 저급한 단계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행복의 가치, 삶의 가치에 평가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어떤 게 의미가 있다. 그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나한테 필요한 경제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도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은 애들한테도 문득문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얼만큼의 돈이 있으면 충분한지를 먼저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얼만큼의 돈이 충분한지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벌건 10억을 벌건 1000억을 벌건 우리가 볼 때 대기업의 그런 2세, 3세 재벌들 보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면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한대의 돈을 계속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끊임없이 빨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얼만큼이 행복한지 알아야 되는데 그 얼만큼이면 행복하냐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면 행복하냐가 나오는 거고 그 조건에 만약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넓은 집이라든지 최고급 자동차 이런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이 커브는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예를 들어서 나랑 뭐 지금 저희 빚 때문에는
똑같은 어떤 책 읽고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이 모임 같은 게 내 삶이 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시간과 어떤 그 장소와 아니면 어떤 직업과 이런 거를 재구성하기 시작하면 사실 나중에 가서 52시간제가 사라졌어요. 막 어떤 기업에서 내가 1년에 너한테 10억씩 줄게. 대신에 와서 거의 퇴근 없이 일만 해야 돼. 막 그렇게 제시했을 때 가기 싫은데요. 당신 모시고 싶어. 싫은데요. 전 이게 딱 이만큼만 일하고 싶은데요.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런 50여 시간이 당연히 없어지겠죠. 당연히 정규직도 없어지겠죠. 전 이게 언제 가능해졌다 생각하냐면 2020년 6월 기점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은 최근 한 몇 년간은 의사랑 변호사는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전 이게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차피 집을 못 사. 맞아요. 어차피 평생 월세 살아야 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저는 이게 유럽이랑 매우 양태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희 작년에 제가 그 자동차랑 아파트가 매우 비슷하게 간다. 맞아. 재밌었어.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미국의 자동차랑 유럽의 자동차가 디자인이 다른 이유는 미국의 자동차는 오로지 실용성만을 따지고 미국의 자동차는 오로지 실용성만을 따지고 유럽의 자동차는 왜 그런 스포티하고 레저한 그런 걸 왜 추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은 집이 해결이 안 됐고 유럽은 집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그 집값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하나의 자동차로 모든 걸 다 때려박아서 다 해결을 해야 하고 유럽은 집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집이란 문제가 2020년 6월 이전까지는 그래도 노력하면 20년 노력하면 살 수는 있어요. 수 있는 것이죠. 근데 2020년 6월을 기점으로 저는 모든 사다리가 다 끊겼다고 보거든요. 아예 그냥 경계가 안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래요. 이게 친일파가 왜 생기느냐라고 하면은 친일을 하면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친일을 나중에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친일파가 언제 제일 많아지냐면은 오히려 이 일제강점 초기에 훨씬 많아집니다. 1940년대 이후로 가면은 친일파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친일을 해봤자 별로 나한테 이득이 없거든요. 그렇죠. 끝머리까. 일본도 힘이 약해졌고. 왜냐면 내가 2등 시민으로 확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는 내가 1등 시민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선일체가 되기 전까지. 그럼 내가 이 반도에서 태어났지만 이 육지로 갈 수 있다. 내가 여기 일본 본토로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니까 어떻게든 친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30년대, 40년대 넘어가면 전쟁 후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일본 패망을 생각해서 그렇게 친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친일해도 더 이상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없어요. 저는 이게 모두 다 같은 맥락을 봐요. 이게 결국 아까 뭐 짝짓기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 짝짓기에 대한 판단이 전 20대 초반에서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왜냐면 이제 집 날아갔죠. 뭐 이제 더 이상 남은 거는 소득밖에 안 남는데 그 소득마저도 내가 의대를 가지 않는 한 해결 안 납니다. 의대를 안 가면 마지막 남은 끄트머리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와서 로스쿨 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마저도 2학년 안에 끝나요. 왜냐면 학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스카이 로스쿨을 가려면 1, 2학년 때 스카이 로스쿨 하려면 군대도 가면 안 돼요. 군대도 가면 안 돼요. 1, 2학년 때 학점 관리를 다 해놔야 돼요. 아이고. 나이를 많이. 그 나이도 어려야 돼요. 그러니까 왜 20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나이도 그 나이를 맞춰야 하고 학점도 그거 맞춰야 한다. 알바 따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알바 전 진짜 알바에 거의 뭐 진짜 대학생 전체가 알바로 완전 점철돼 있었는데 그건 뭐 요즘 젊은 세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20년 패자부활전이 있어요. 공사, 공기업, 한국은행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 그것도 학점 관리가 되었다는 전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노량진으로. 그러니까 사실 파이를 생각해 보면 정말 0.1%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전체 그 나이대 인구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 들 수 있다는 기대 자체를 일단 스카이를 가야지 생각을 하는 건데 맞아요. 스카이를 갈 수 있는 게 뭐 1%? 1%밖에 안 돼.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99%는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그 변화의 원동력이나 어떤 그 균열이 파열음이 이제 터질 거라고 모두 동의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 충격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어차피 안 돼. 아까 말씀하신 어차피 포기. 그러니까 이게
한 5살까지는 꿈을 꾸다가 10살 넘어갔더니 이제 포기자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포기하니까 이제는 외부의 충격도 온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내면의 포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 모든 얘기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성공 신화를 계속 쫓아가게 만들었던 그렇게 육성됐던 그 어떤 우리들의 자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 꼭 나는 내 또래가 비슷한 애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갖게 됐을 때 내가 그걸 못 갖게 되면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그리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정말 0.1%에게 부가 몰렸을 때 상황 과정에서 0.1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게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패스와 페일이 그렇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99.9%가 지는 게임인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는 결코 그러니까 서스테이블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나 살아가는 입장에 생각했을 때 결코 행복하지 않다. 그 안에 들어가도 불행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불행하고 겨우 여러 개의 관문을 통과해 왔는데도 남아있는 관문 끝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히 축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축이 달라지는 흐름까지 가는 어떤 그 모멘텀에 걸려야 되는데 지금의 교육 방식은 그게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더 그 학종에 비롯한 모든 것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마이크로하게 모든 걸 경쟁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그 젊은 세대들은 일찍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끝도 없는 자기 소진에 그냥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내신 봤으면 저는 서울에 갈 데가 없었어요. 사실 이게 모멘텀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맞다고 보고 네. 그럼 이게 결과는 전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 뭐 이제 조금 더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나요? 민주당한테 더할 나위 없이 더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1대 99의 싸움이냐, 10대 90의 싸움이냐라고 하면은 전 10대 90의 싸움으로 가야 지금의 현 집권 정당한테 훨씬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산층이 사라져야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희망이 존재하는 희망이 보이면 자꾸 거의 그럼 자꾸 욕심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사람들의 모든 갈등이 뭐냐면 이재용이 저렇게 비싼 핸드폰을 산단 말이야? 그걸 화 안 납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애가 저렇게 비싼 걸 사는 화가 나거든요. 근데 다 같이 망해버려서 아무도 살 수 없네라고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게 1대 99의 싸움에서 10대 90의 싸움으로 왔기 때문에 내부의 충격은 이제 왔다고 봐야죠. 확실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들 웃고 떠들고 행복하게 지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 뭐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너도 망했냐? 나도 망했냐? 그게 근데 너무 모두 행복해진 거예요. 뭐 이게 저는 M4 연대. 그래서 저도 너는 몇 개 포기했니? 밀레니엄 세대를 정리하라고 막 문구 모집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망한 김에 즐기는 세대라고. 망한 김에 즐기는 세대.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저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는 좀 별로일지 몰라도 앞에서 나서는 그런 카피라이터로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대적 화두를 던진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잘한다. 특히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뭐 작년과 올해를 가장 이끌었다는 단어기도 하면 가붕괴라는 단어가 정말 그 시대를 관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면 뭐죠? 가붕괴. 가재, 붕어, 개구리. 이게 뭐냐면 예전에 굳이 개천에서 용날 필요가 없다. 개천을 아름답게 용하려고 만들어서 하지 말고 가재든 붕어든 개구리든 거기 앉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생각했던 게 가붕괴였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어른들은 엄청 왜 다 엄청 좋아요. 왜 다 용을 바라봐서 어차피 용은 한 마리인데 모두가 불행한가? 사실 그 차이가 있었죠. 큰 용이 있고 한 중간 용, 작은 용들이 예전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아예 큰 용밖에 안 남은 거고 지금 이제 오히려 가재, 붕어, 개구리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한 세상이 정말 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잘리더라도 전 걱정이 없긴 해요, 사실. 왜냐면 지금 편의점 가서 알바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저 이렇게 좋은 학교도 나왔고 회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성실하게 다녔어요. 저 편의점에 취직시켜주세요. 그러면 저는 경쟁력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편의점에서 그 시급 받으면서 일하면 지금 월급 수준으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경민님은 편의점 가서 일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 유튜버로서 하거나 아니 저는 오히려 훨씬 가능성이 넓다고 생각해요. 이미 갖고 있는 컨텐츠나 사람들의 매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저는 왜 안타깝냐면 지금까지 내가 30대까지 오는 그 과정에 대한 교육의 원천은 성공을 낚싯대로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다 끌어내린 거거든요. 개천으로. 다 끌어내렸다 다시 리셋, 다시 시작해. 왜냐하면 우리가 명문대를 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기업을 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허들을 다 끊어내가지고 내가 여기서 그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누르고 이 안에서 좀 다음 넥스트를 바라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사실. 사실 공사, 뭐 한국은행, 웬만한 뭐 지방대 못 가잖아요. 다 진짜 좋은 학교만 나와야 가잖아요. 그런 메리트를 얻기 위해서 좋은 학교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달려왔던 거죠. 근데 이걸 다 없애버리겠대요. 다 블라인드 해버리겠대요. 그리고 지방을 더 할당해서 뽑겠대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점점 슬퍼지는 거죠. 왜냐면 나 부산에서 부산대도 갈 수 있었는데 서울의 중위권 대학까지 갔어. 왜? 저 취업할 때 제일 불쌍한 애들이 서울 중위권 서울 중위권 대학 가는 애들이 제일 큰 아무도 케어해주지 않고. 네, 왜냐면 지방대 오히려 할당이 생겨가지고. 지방대 할당이 생겨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기성세대 관점에서 보통 경북대, 부산대. 저 영남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죠. 영남대도. 저는 왜 그게 뭐냐면 기성세대 입장에서 근데 이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저는 과장님 기성세대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제 감사합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13년생? 그 정도 관련인 것 저는 같아요. 그왜 그럼 기성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의 기성품이었어. 시각은 진보적일 수 있으나 삶의 안락함이 기성세대와 맞닿아 있으면 뭐 사실 그거는 기성세대의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현상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거든요. 괜찮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식 세대와 이 기성 세대 사이에 있는 한 20년 살아가고 있는 애들이 숨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정해야 하거든요. 원래 살아온 타성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싹 다 리셋하고 유튜버를 시작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계속 패자부활전 계속 있었잖아요. 사법고시도 있었고요. 30살 먹고 정신 차려서 사법고시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 장승수가 그렇게 시작한 거였고요. 윤석열도 사실 100년 뭐 구수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패자부활전이 사라졌다. 늦게 하니까 멘탈이 이상하잖아. 근데 저는 그래서 보면은 사실 그렇게만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기성세대 시각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자식을 키우니까 더 이런 생각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부딪히는 삶의 이런 의문이니까 그런 건데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왜냐면 저 어렸을 때는 그냥 딱 정해졌어요. 목표가. 성공의 목표와 모든 그 길이 너무나 선명했어. 이 길을 벗어나는 게 더 용기야. 그러니까 이 길을 얼마나 내가 빨리 달려서 경쟁에서 앞서 나가느냐. 필연적으로 나는 1등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모두가 마찬가지야. 영원히 1등은 없어. 근데 모두가 1등을 지향해.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 자식 세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산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사실은 수많은 어쩔 수 없는 포기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 길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달릴 만한 길이 아니게 돼버린 거야.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산책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너무 슬프지만 이렇게 되지를 바라지 않지만 좋다 이건데 그럼 이제부터 패배자의 마음으로 그냥 노인들 그냥 공원 산책하지 그 산책이 아니라 이왕 이렇게 됐는데 잠깐만 꼭 이게 답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비트코인에 몰리고 막 그 주택 투자에 몰리고 뭐에 몰리고 자꾸 이러는 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은 끊겼지만 이 목표 지향점 이렇게라도 가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말하는데 좋은데 삶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살려면 빨리 나는 그 선을 설정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그 화두가 담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진에 대한 인식이 생겼고 그 번아웃에 대한 그리고 워라벨에 대한 얘기도 생겼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저는 꼭 생겨야 될 얘기가 얼마큼이면 되는데 얼마면 돼라는 얘기가 마음속에 떠올랐으면 좋겠다. 얼마면 돼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집 한 채 하나는 나중에 내가 나이 한 50, 60 됐을 때 집 한 채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있으면 당연히 그건 있어야 되고 뭐 내가 타고 다니 남부럽지 않은 차인데 그리고 부인이랑 뭐 자식 2-3명 뭐 똘똘 한 명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막연한 행복의 그 틀이 사실 저는 그 대타자로 인해서 저는 주입된 게 굉장히 크다. 혹은 내가 경험했던 내 부모와의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 부모가 쫓아왔던 방향이 그쪽 방향이니까 나한테 투영되게 크다. 근데 다시 한번 다 풀어내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도 왜 내가 굳이 그 집 하나를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내 인생이 거기에 저당 잡히는데 정말 내가 어디에 살든 간에 자유롭게. 나는 자동차에 대한 담론이 난 집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자동차를 내가 꼭 소유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차를 소유함으로써 내가 갖게 되는 그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큰데요. 갑자기 몇 천만 원짜리 차를 내가
앞으로 미래의 소득을 다 거기 저당 잡히고 거기에 일어난 모든 사고나 모든 것을 내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빌려 쓰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이것 타고 저것 타고 안 탈 때는 빼고 사실 저는 이게 네. 그 스트리밍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스트리밍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찰은 사실 많이들 배제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스트리밍 시대가 되고 그 구독자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에 내가 내는 그 방송을 보기 위한 구독 비용이 얼마인 줄 아느냐. 넷플릭스도 내야 되고 웨이브도 해야 되고 왓챠도 내야 되고 죽겠다고 생각하는 음악도 듣는데 내가 애플뮤직 듣고 있는데 아이유 음악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멜론도 가입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난 좀 생각이 근데 그걸 꼭 다 해야 되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만큼을 취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그 취향이 가난한 거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나는 몰라. 나는 쉴 때 TV를 틀어야 돼. 근데 TV에 재밌는 것들이 막 여기 당연하겠죠. 당연히 자기 독점 컨텐츠를 비싸게 만드니까 재밌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지. 근데 그걸 내가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나는 시간이 있을 때 하루에 4시간이 3시간이 있는데 난 TV를 봐야 돼. 재밌는 걸 봐야 돼. 근데 그게 다 여러 군데가 있어. 그럼 내가 다 구독해야 돼. 왜 이렇게 지는 게임을 하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재밌고 어떤 내가 정말 취향을 가지고 의미 갖는 그게 높은 사람은요. 제가 주변에 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는 곳이 거기다 보니까 또 그런 취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이 이제 먼저 살거든요. 네. TV 안 봅니다. 그러니까 TV 안 그런 거에 봐요. 종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만의 그래서 저렴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의미를 갖고 그 나만의 어떤 기쁨을 갖는 영역이 그 매니악한 영역이 굉장히 사실 발달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저는 갈 수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나 제가 어렸을 때나 우리 어린 세대들 보면은 우선 목표를 높게 설정해 놓고 최대한 쥐어짜죠. 근데 그 틀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벽과 알아요. 벽과 알죠. 그래서 외부 충격으로 이제 해봤자 이게 가성비 안 나온다 생각하는 거 너무 좋은 생각. 하지만 떨어져서 아픈 줄 아는 것보다 처음부터 나는 저렇게 높이 그러니까 쉽지 않아. 아니 인간은 그거를 알아내면은 굉장히 인문학적인 그런 내용이 어린 시절부터 나와야 되고 부모도 그걸 갖춰야 돼요. 계속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쉽지 않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선을 정해놓고 나는 요 정도만 되고 나는 요거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건 요거라서 나는 다 가질 필요 없이 난 요거만 있으면 행복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나 스스로가 포기한 게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 포기를 한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할 그게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포기 당한 거예요. 사실 동양 철학에 보면은 자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자나 아니면 그 도덕은 좀 다르게 돼요. 유교와 그러니까 공자와 노자 두 개만 놓고 보면 노자는 자족의 어떤 철학을 얘기했고 저는 공자는 입신양면의 철학을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그 나중에 어떻게 퇴색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자족에 대한 또 불교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그런 철학적 파도가 있었고 그게 사람들의 어떤 삶을 어떤 그 기준이 됐던 때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어떤 그 자족의 어떤 그 가치관을 내 내면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삶을 이제 패배주면서 살지 않는 아까 스트리밍 비용 얘기 말씀드렸는데 스트리밍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좀 그만큼 내가 종속되기 시작하니까. 왜냐면 시장이 종속되는데 가격 올려야지. 근데 이게 집값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전월세 값이 같이 올라가면서 이게 그렇죠. 너무 최저 생계비를 이미 뚫고 올라가 버렸다는 게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저도 그렇지만 아이를 낳고 뭐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죠. 그러니까 못 날 건데. 못 난다가 굳이 못 난다고 생각해요. 이거 못 낳게 거세당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회적으로. 왜냐면 나 하나는 이런 마음으로 암무자족하고 살 수 있는데 맞아요. 내 자식을 낳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돈을 들여서 키워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전세가 예를 들면 2년에서 4년을 늘려주는데 왜 이게 싫으냐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사는 집에 4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넌 여기 살아 그냥. 주거 이전의 자유가 완전히 침해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요즘 이제 스타트업 시내에서 얘기하는 그 스트리밍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왜 계속 그렇게 부정적이냐면은 킥보드 타보셨어요 혹시? 킥고잉. 네, 킥고잉이나 뭐 이런 이제 전동 킥보드 정말 비쌉니다. 되게 비싸죠. 정말 비싸요. 근데 나는 그게 딱 하는데. 근데 왜냐면 이거는
가능하신 이유는 네. 주거지가 있으니까. 주거지가 있으니까. 저는 이게 왜냐면 이게 이미 생활비 더 신경 안 쓰니까. 고정적으로 지출될 생활비가 그래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카를 만약에 빌려 타고 네네. 내가 라스트 마일로 이것도 타고 그리고 이제 뭐 GTX도 생각난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인 거예요. 왜 굳이 주거에 스트레스를 받냐? 3기 신도시 가가지고 살고 거기서 월세 내면서 살고 GTX 타고 라스트 마일은 킥보드 타고 네가 원하는 스트리밍 받으면 된다. 근데 스트리밍 가격 올라가는 수준이 그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유튜브가 1년 만에 25%를 올렸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체감 못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3,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 25% 올라가는 게 집의 월세가 25% 올라갔다면 사람들이 크게 체감하는데 실제로 올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무서운 게 월세가 지금 23평 기준 수도권 110에서 12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이거에 이게 둘이 산다고 생각하면은 그 소카 그러니까 한 번 나가는데 기름값 빼고 5만 원 나가거든요. 기름값까지 포함하면 10만 원 한 번 쓰는데 이게 한 달 쓰면 40만 원. 이미 이렇게 차랑 집만 내가 스트리밍해서 쓴다고 하면은 160이 나가요. 근데 이거를 집을 소유한 사람과 차를 소유한 사람은 매월 170만큼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20년이 지나면 누군가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누구는 자산이 없는 상태로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슬픈 거는 결국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와서 다시 이제 우리 한 광우병 사태 정도에 되게 유행했던 사조가 있었잖아요. 뭐 생태,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어떤 가치를 재조명을 했었는데 그게 다시 화두가 되는 게 자차가 없으면은 저는 진짜 맨날 지하철 탈 때마다 느끼는데 그렇죠. 막 총리가 무슨 뭐 집회 규제하고 이런 개소리가 어딨나. 9호선 급행 한번 타보면 그건 개소리 안 하거든요. 맞아요. 살인자라고 있잖아요. 살인자가 거기 막 미쳐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이러고 출퇴근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어제인가 그저께 그런 뉴스를 보긴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차 싹 다 팔고 지하철 타고 개발한다고. 저도 9호선 급행 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 집도 평창동이나 삼성동에서 다니지 말고 저기 일산 뭐 파주 이런 데서 김현미처럼. 그 사실 김현미가 어제 얘기했던 게 너무나도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촌철살인이었다는 느낌이 뭐냐면 서울 집값 5억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김현미가 말한 게 일산에 우리 집 사시면 되잖아요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서울엔 없다라는 뜻이에요. 서울에는 없다는 뜻이고 교통의 여건이 다 박살난 일산 사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빨간 버스 타고 졸면서 다니는 빨간 버스 타고 졸면서 다니는 그런 일산이나 뭐 평택, 안산에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5억이라는 자산으로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5억도 엄청 비싸지. 5억도 너무 비싸지. 나는 집값 얘기할 때 단위가 이건 말이 안 되는 단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단위가 이미 현실화 돼버렸고 저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럽의 문화가 과연 선진화되었느냐라고 하면 저는 스웨덴 정도? 그리고 그 스웨덴이 왜 그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유전 갖고 있으니까. 중동 정말 혜택 좋잖아요. 복지 정말 좋잖아요. 중동 유전 갖고 있으니까. 러시아도 그렇게 복지가 러시아도 뭐 이제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스가 있죠. 가스가 있으니까요. 프랑스는 농산물이 있어요. 미국은 무한한 자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는 파리가 있죠. 그럼 이렇게 다 제외하고 나면 파리 자체가 자원이지.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는 베네수엘라랑 서울이랑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뭐 이제 돌아와서 이제 뭐 유전이 있었어. 참 이제 다시 맥락으로 돌아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휴가를 가는 분위기. 뭐야? 아니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다고? 너무 멀리 갔어요. 휴가를 가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냐? 뭐 동양이랑 서양 차이가 있는데. 맞네. 휴가 얘기하고 있었죠. 그 이제 휴가에도 규정을 철폐하고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휴가를 갔다라는 거. 사실 제가 이 넷플릭스 읽으면서 참 요즘은 더 힘이 없어지는 게 이런 정말 의미 없는 이야기를 보면 뭐하는데 현실이 넷플릭스가 아닌데. 저는 진짜 한번 퇴사를 해본 입장으로서 네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봤자 소용없다. 저는 먼저 회사를 퇴사한 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어서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래서 저는 매년 100% 써요. 동의합니다. 퇴사는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노사 관계를 계약으로 보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처음에 할 때부터 팀장한테 그 일을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성인이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을 맺은 사람인데 회사가 무슨 가족인 것처럼 그다음에 회장과 사장이 마치 집안의 어른인 것처럼 그거는 굉장히 유치하고 나이반 생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약보다 내가 일을 더 한다는 것은 내가 계약을 어겼을 때 적당히 넘어가 주기를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계약한 만큼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딱 칼퇴근하고 휴가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니까 그 팀장이 외국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미국인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글로 메일 쓰면 나한테 맞춤을 많이 물어볼 정도니까. 근데 굉장히 생각 잘못한 게 뭐냐면은 계약대로 한다는 건 진짜 무서운 일이라는 거야. 당신이 기준하는 조건을 못 맞췄을 때 너는 그대로 파이어거나 아니면 당신은 정말로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는데 그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막 이러면서 우야무야 넘어가려고 그러고 여기 위에 있나 보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야 될 그 권리에 대해서는 또 포기하고 그건 한국인이 갖는 굉장히 저는 근데 나이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전 거기에 동의해서 100%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그거. 저는 이번 시간 안에 끝내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휴가 규정이나 네. 출장 경비 규정도 그 회사에 도움이 되게 하라라고 해가지고 네네. 수천만 원짜리 TV도 직원이 그냥 막 삽니다. 소명은 나중에 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소명이 안 되면 잘라버립니다. 근데 그런 문화가 그래. 쉽게 자르고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 있으면 그게 어른의 문화지. 네. 내가 책임지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무튼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급하게 마무리를 짓네요. 너무 멀리 갔다 돌아와가지고.